48장 최초의 추적. 유령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판의 반대쪽을 돌아다니며 소리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재빨리 거기에 매달려 있는 보트의 도르래와 밧줄을 늦추고 있었다. 이 보트는 우연 고물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보통 선장용이라고 불리고 있었지만 누구나가 이것을 보조 보트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뱃머리에 지금 서 있는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시커멓고 강철 같은 입술 사이에 흰 이 한 개가 기분 나쁘게 삐져나와 있었는데 구구진 검은 광목 윗도리로 상복처럼 몸을 싸고 그것과 똑같이 시커멓고 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이 온통 검은빛 일생의 정점에는 이상하게 번쩍이며 하얗게 빛나는 주름 잡힌 두건, 아니 따서 둘둘 감은 머리카락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덜 가무잡잡하고 마닐라 토착민 특유의 번들번들하고 누런 살빛을 띠고 있었다. 이들은 불가사의한 악마 숭배로 유명한 인종이어서 정직한 백인 선원들은 그들이 세계의 어딘가에 회계실을 갖고 있는 물의 악마를 섬기며 그의 밀정으로 고용된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선원 일동이 이 기이한 무리를 놀라서 바라보고 있을 때 에이허브는 그 수령인 흰 두건을 감은 나이 많은 사나이를 향해 외쳤다. 준비는 되었나 페들러? 되었어. 그의 쉬어 터진 대답이었다. 보트를 내리라, 알겠나? 가판 이쪽에서 고함을 질렀다. 내리라, 이봐. 그 목소리가 우리와 같았기 때문에 선원들은 놀라서 총총히 난간을 뛰어넘었다. 활차 속의 고패가 빙글빙글 돌고 흔들거리면서 바다 위로 세 척의 보트가 내려졌다. 선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날쌔고 대담한 태도로 흔들리는 뱃전에서부터 파도 위에 떠있는 보트로 양떼처럼 뛰어내렸다. 그들이 바람이 불어오는 본선 쪽으로 배를 저어가려 할 때 네 번째 보트가 반대편 쪽에서 본선의 고물 뒤를 돌아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에이허브와 괴상하게 생긴 5사람이 타고 있었다. 에이허브는 그 고물에 똑바로 서서 스타벅, 플래스크의 보트를 향해 간격을 넓혀 저어라, 바다 가득히 펴져라 하고 외쳤다. 그러나 새 보트를 탄 선원들의 눈은 모두 시커먼 페들러와 그의 패거리에 못 박힌 채 명령도 들리지 않는다는 태도였다. 에이허브 선장님, 스타벅의 목소리였다. 사이를 벌려라, 냈다 힘껏 저어라, 이봐 플래스크 좀 더 바람이 부는 쪽으로. 에이허브의 외침이었다. 네. 왕대공군은 명랑하게 대답하고 큰 노를 휙 잡아 돌렸다. 힘을 내라, 영차 봐라. 바로 코앞에서 물을 뿜고 있다. 영차, 저 누런 놈 따위엔 신경 쓸 것 없어. 아치 하고 선원들에게 외쳤다. 네, 신경 쓰지 않습니다요. 아치가 대답했다. 우린 벌써 전부터 알고 있었었죠. 선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었지요. 이 카바코 놈에게도 그렇게 말했었죠. 이봐, 그렇지 카바코? 저놈들 밀항자입니다요. 플래스크 항해사님. 자, 저어라, 힘센 사람아, 저어라, 잘한다. 스티븐 자기 보트의 선원들에게 달래듯 너릿너릿 말했다. 몇 명은 아직도 불안해 보였다. 어째서 등뼈가 부서지도록 젖지 않는 거지? 뭘 멍청하게 보고 있나? 저 보트에 탄 놈들 말인가? 저놈들 우리를 도우려고 5놈 온 것뿐이자는가? 어디서 왔건 상관없잖아. 동료들이 많으면 기분이 좋잖나? 그러니까 자, 저어라, 지옥의 불이라도 상관할 건 없어. 악마들도 마음은 좋은 거야. 그래, 그렇게 해라. 1000파운드의 가치가 있는 노적기란 바로 그거야. 판돈을 썰어버릴 솜씨군. 그래, 훌륭해. 향유골의 기름의 건배감이다. 만세다. 안 그런가? 이보게들, 자, 태연하게 덤비고 허둥대면 못 써. 이봐, 어째서 노를 힘껏 당기지 않는 거야? 나쁜 놈 같으니 이를 악물어. 개새끼야, 좋아, 이제 됐어. 부드럽게 그런 식으로 해. 힘껏 잡아당겨라. 제기랄 형편없는 건달놈들아, 짜는 건가? 젖기 싫은가? 도대체 왜 젖지 않는 거야? 부서질 때까지 저으란 말이다. 자, 눈알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크게 뜨고 저어라. 자. 가죽 허리띠에서 날카로운 단대를 쑥 뽑고는 다시 말했다. 너희들도 모두 단도를 뽑아서 입에 물고 저어라. 그래, 그렇게. 이제야 좀 좋아졌구나. 그 정도면 됐어. 강철 사나이들아. 자, 가라 은수저들아. 자, 가라 밧줄 바늘들아. 스톱이 선원에게 한 격려의 말을 여기서 전부 소개한 것은 그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은 독특한 맛을 풍기며 특히 노젓는 정신을 감명 깊게 설명하는 데 힘이 될 만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읽고 여러분들은 그가 선원들에 대해서 혹독하게 고함을 쳤구나 하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그 반대다. 그것에는 그 나름의 독특성이 있다. 가장 무시무시한 말을 익살과 흥분이 묘하게 뒤섞인 상태로 선원들의 귀에 부어주는 것이다. 그친 말은 단순히 그 익살에 양념을 치기 위해 가미된 것이라 생각되는데 어떤 노잡이라도 이런 이상한 연설을 들으면 힘 닿는 데까지 젖지 않고는 빼길 수 없으며 더욱이 지금 우리가 장난삼아 적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 게다가 그는 언제나 태평하고 한가운 표정이어서 아주 천천히 한가롭게 키를 다루고 언제나 입을 벌리고 때로는 입을 쩍 벌리고 하품을 한다. 이렇게 하품을 하는 보트장의 모습은 강력한 대비 효과를 낳아서 선원의 마음에 마법처럼 작용했다. 더욱이 스톱은 기묘한 익살꾼으로 그의 우스갯소리에는 기묘한 함축이 들어있어 그를 따르는 아래 사람들은 자연히 그에게 복종하게 마련이었다. 이때 스타벅은 에이허브의 명령에 따라 스톱의 뱃머리에 비스듬히 돌진하고 있었는데 1, 2분 사이에 두 보트가 꽤 접근했을 때 스톱은 1등 항해사에게 말을 건네었다. 스타벅 항해사님, 좌현의 보트 잠깐 기다려요.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알았어. 이렇게 대답하면서도 스타벅은 여전히 뒤를 돌아보지 않고 스톱 쪽으로는 돌처럼 외면을 한 채 열심히 그러나 속삭이듯이 선원들을 격려하고 있었다. 저 누런 놈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항하기 전에 몰래 태운 모양이야. 힘껏 져라. 선원들에게 속삭이고 나서 다시 목충을 돋우어서 난처하군 그래 스톱 배를 날려라. 휙 날려. 그렇지만 내버려둬 스톱.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건 우리는 힘껏 하는 거야. 자 힘을 내라 힘을 내. 스톱 바로 코앞에 고렛대가 있잖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져라 져. 향유고래가 목적일체 이것만은 우리의 임무야. 이 신성한 의무와 돈을 위한 우리의 욕망이 여기 한 배에 올라탄 거야. 따는 그렇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트가 서로 떨어졌을 때 스톱은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놈들을 헐끗 본 순간 그렇게 생각했지. 급사한 녀석이 벌써부터 냄새를 맡았었는데 대장이 뒷선창에 자주 틀어박혔다고 말이야. 저놈들이었군 그래? 거기에 숨겨두었던 거야. 이것도 흰 고래와 관계되는 일이군. 어떻든 마음대로 하라지 하는 수 있나? 자 저어라. 오늘은 흰 고래가 아니야. 자 저어라. 그런데 배에서 보트를 내리는 중대한 바로 그 순간에 저 이상 야릇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 선원들 중 일부에게 일종의 미신적인 놀라움을 준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하지만 아치가 냄새를 맡았을 때 다들 믿지는 않았으나 암암리에 퍼져 있긴 했으므로 어느 정도는 모두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사람들의 놀람을 어느 정도 들어주고 있었고 또 스톱이 모든 것을 제법 잘 알고 있다는 듯한 얼굴로 그들의 출현을 설명하기도 해서 선원들도 얼마 동안은 미신적인 추측 따위는 떨쳐버렸다. 그렇긴 해도 에이허브가 처음부터 품고 있던 숨겨진 계획의 정체는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구구한 억측이 나올 소지가 컸다. 나는 저 낸트킷의 새벽 어둠 속에 살그머니 피크도호로 기어들어간 수상한 그림자를 떠올렸고 또 일라이저의 수수께끼 같은 암시도 생각해냈다. 그런데 에이허브는 바람을 안고 고급 선원들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으로 나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다른 보트보다 월등하게 앞서고 있으면 그를 태운 선원들이 얼마나 비할 데 없이 센 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 호랑이처럼 누런 놈들은 온몸이 마치 강철이나 고래뼈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고 망치 5개처럼 힘의 율동도 규칙적인 기복이 있으므로 보트는 그때마다 미시시피 강의 전기선 옆에 쑥 내민 기관처럼 파도를 헤치고 쑥쑥 나아갔다. 작살잡이 노를 잡고 있던 패들러는 이때 검은 자켓을 벗어버리고 뱃전에서 벌거벗은 가슴과 몸을 쑥 내밀어 파도치는 수평선을 배경으로 뚜렷이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 보트의 다른 한쪽 끝에는 에이허브가 한 팔을 금술가처럼 뒤로 보내어 비틀거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 흰 고래에게 상처를 입기 전에 천번은 좋게 추적할 때의 자세 그대로 노를 움직이고 있었다. 급작스럽게 뻗은 팔이 이상하게 흔들리다가 그대로 정지하자 노 5개가 일시에 딱 멈추었다. 보트와 선원들은 바다 위에 꼼짝 않고 섰다. 곧 세 방향에서 뒤를 쫓던 보트 세 척도 그 도중에 섰다.
고래들은 제각기 바닷속으로 기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행동이 멀리서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접근해 있던 에이허브에게는 보였다. 모두들 조심해라. 스타벅이 외쳤다. 퀵해거 일어서라. 재빠르게 이물 쪽의 삼각대에 뛰어 올라간 야만인은 그곳에 우뚝 서서 눈을 번쩍거리며 바로 조금 전 고래들이 숨어버린 근처를 노려보았다. 한편 스타벅은 보트의 이물에서와 똑같이 고물의 배쯤 높이까지 들려 올려진 삼각대에 서서 보트가 심하게 동요할 때마다 침착하고 기민하게 몸의 균형을 잡으면서 묵묵히 끝없는 바다의 푸른 물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블레스크의 배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숨을 죽이고 떠 있었다. 그 지휘관은 대담하게도 고물의 대에서 2피트가량 높이로 우뚝 서 있는 밧줄 거는 기둥 꼭대기에 서 있었다. 이것은 잡은 고래에 걸린 밧줄을 걸치는 기둥으로 그 끝은 남자의 손바닥 정도의 넓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런 대 위에 서 있는 플레스크는 배가 침몰해 버린 뒤에 수면에 남은 돛대 꼭대기에 서 있는 남자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 왕대공은 몸집은 작았으나 백이 만만한 사나이였으므로 이 밧줄거리 기둥의 꼭대기도 그를 만족시키지는 못했다. 파도가 세어서 앞이 보이지 않잖아. 노를 세워주지 않겠나? 거기에 올라타고 싶군. 그 말을 듣자 배전을 붙잡고 긋고 있던 대구는 갑자기 고물로 가서 몸을 일으켜 그 높은 어깨를 발판으로 삼으라고 자원했다. 돛대로는 그만이죠. 자, 올라타십시오. 좋아, 고마운데 그렇지만 자네가 50피트가량 더 크면 좋겠어. 그래서 이 흑인 그 안은 두 다리로 양쪽 보트의 판자를 단단히 밟고 몸을 앞으로 수그리듯 버티고 손바닥을 편편하게 하여 블레스크의 발 앞에 내밀고 블레스크의 손을 가톨릭 미사에 쓰이는 삼각 촛대처럼 깃털 장식을 한 제 머리에 얹게 하여 몸을 흔들거든 뛰어오르라고 하더니 솜씨 좋게 조그만 블레스크를 훌쩍 어깨 위로 올려 태웠다. 이렇게 해서 블레스크는 대구가 높이 뻗친 한 팔을 가슴뒤로 하여 기대고 몸을 가누며 섰다. 아무리 거센 광란의 파도에도 포경 선원들이 보트 안에서 훌륭하게 직립의 자세를 취하는 기술을 무의식적으로 익히게 되었다는 사실은 항상 초심자들을 놀라게 한다. 게다가 이와 같은 거친 상황 속에서 밧줄 기둥 위에 위태롭게 올라타고 있는 것을 보면 한층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땅달보 블레스크가 그 한 대구에게 올라타고 있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위대한 우리의 니그로는 당당하고 야성적인 위엄을 갖추고 냉정하게 태평스럽게 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파도가 흔들리는 데에 따라 그 훌륭한 몸체를 조화롭게 흔들고 있었다. 폭넓은 잔등에 올라탄 아마빈 머리의 플레스크는 눈송이처럼 보이기도 했다. 태운 사람이 올라탄 사람보다 고귀하게 보였다. 이따금 흥분자라고 활기 넘치는 땅달보 플레스크가 조바심을 내면서 발을 굴러도 그 때문에 흑인의 당당한 가슴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정열과 허영이 너그럽고 인자한 어머니 대지 위에서 날뛰더라도 그 때문에 대지가 그 사계절의 운행을 바꾸지는 않는 법이다. 한편 2등 항해사인 스톱은 도무지 먼 곳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래들은 낭패하여 일시적으로 물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습관상 깊은 바다 밑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한 것인지도 몰랐다. 만일 그렇다고 하면 스톱은 전과 같이 파이프라도 태우면서 그 지루한 대기 시간을 달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며 모자태에 깃털 장식처럼 꽂아둔 파이프를 꺼내 엄지손가락 끝으로 꾹 눌러 담배를 담는다. 그러나 그 샌드페이퍼 같은 거친 손으로 성냥을 문질러서 불을 붙일까 말까 했을 때 지금까지 두 눈을 항성처럼 바람 불어오는 쪽을 향하여 빛내고 있던 작살잡이 태슈테고가 갑자기 그 꼿꼿이 선 자세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몸을 숙이고 미친 듯이 서두르며 몸을 굽혀 앉아 저어라 바로 저기다 하고 외쳤다. 육지에서 자란 사람에게는 고래도 청어떼도 보이지 않고 다만 백록색으로 용수섬치는 바다 그 위에 10개 옆으로 기다랗게 꼬리를 끌면서 흰 파도의 물방울이 흩어지듯 바람에 자욱히 흩어지는 수증기 같은 것이 보였을 뿐일 것이다. 그때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새빨갛게 달구어진 철판 위의 공기처럼 떨렸다. 이 출렁이는 파도와 소용돌이 아래에서 고래떼가 헤엄치고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수면 가까이에서도 헤엄치고 있었다. 그들이 뿜는 수증기 덩어리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징조로서 선도대나 선발 기병과도 같은 것이었다. 보트 내측은 대기와 물이 서로 얽혀 마구 요동을 치는 그 한 점을 향해 돌진했다. 그것을 앞설 가능성은 충분히 있었다. 그것은 나는 듯이 헤엄쳐 갔다. 벼랑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급류의 거품 덩어리처럼. 저어라 저어라. 스타벅은 되도록 낮은 목소리로 그러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강한 어조로 부하에게 말했다. 그의 눈초리에는 날카로운 섬광이 화살처럼 뻗어나와 뱃머리 저쪽으로 똑바로 향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이를 데 없는 두 나침판의 각 바늘에 비유할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부하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부하들 역시 아무 말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이따금 보트 위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때로 음악에 명령하는 듯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탄원하는 듯한 그의 독특한 목소리뿐이었다. 그와 반대로 왕대공은 얼마나 소란스러운지. 이봐 뭐든지 노래해. 기운차게 고함을 지르라고 저으라고 나를 올려놓게. 저 고래의 시커먼 등에 올려놓으래도 그렇게 하면 내 맞서는 비니어드 농장을 물려주겠어. 마누라와 아이들까지 붙여서 물려주지. 이봐 태우라니까. 아 견딜 수 없군. 미칠 것 같다. 저 봐 보라니까. 저 흰 거품을 보라고. 블레스거는 이렇게 외치면서 모자를 벗더니 발로 마구 짓밟자마자 집어서 바다 멀리 휙 던져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나서 목장에서 튀쳐나온 미친 망아지처럼 보트의 고물에서 벌쩍벌쩍 뛰었다. 저 사나이를 보라고. 그다지 멀지 않은 뒤쪽에서 스톱은 뿌리 붙지 않은 짧은 파이프를 무의식적으로 씹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블레스거란 놈 지랄병이 도적군거래. 지랄병? 따는 그럴듯해. 지랄병으로 고래를 해치운다? 멋진 말인데 자 활발하게 저어라 저. 저녁 식사는 푸딩이란 말이다. 쾌활해야 해. 자 저어라 저. 그런데 무엇 때문에 허둥지둥하지? 부드럽게 하라고. 그리고 착실히 당겨. 그러면 더 할 말 없어. 등뼈가 부러지고 단도가 두동강이 되도록 힘껏 저어라. 그것뿐이야. 편하게 가라고. 뭘 하고 우물거리는 건가? 간장이고 폐장이고 모두 찢어질 만큼 기운차게. 그런데 저 괴인 에이허브는 호랑이처럼 누런 그 부하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 말은 여기에 쓰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낙토에서 신의 은혜의 빛을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만 무엄한 바닷속의 신앙심 없는 상어들이라면 이마에 태풍을 일으키며 눈에 붉은 살기를 띠고 입에 거품을 물고는 먹이에 덤벼드는 에이허브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그 사이에도 보트들은 돌진해 나아갔다. 블레스거는 몇 번이고 저 고래놈 하고는 그 가상의 괴물이 끊임없이 자기의 보트 앞머리에서 그 꼬리로 장난을 치고 있을 게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의 이 말은 때로 매우 그럴듯했기 때문에 선원들 중 한두 사람쯤은 겁을 먹으면서 어깨너머로 주위를 둘러보곤 했다. 그러나 이것은 규칙 위반이었다. 노잡이란 눈을 지일끔 감고 목을 꼬챙이같이 하고 더구나 이같이 중요한 자리에서는 귀 이외의 감각기관은 버리고 발 이외의 몸체도 내버리고 덤벼야 한다. 소름 끼치도록 놀랍고 두려운 광경이었다. 만능의 바다에 산같이 높게 이는 파도, 끝없이 펼쳐진 잔디 위 공놀이장에서 거대한 공을 굴리듯이 8개의 배전을 때리는 그 엄청나게 거센 파도의 노호, 물결의 칼날 끝에 순식간에 올라타서 까딱하면 둘로 쪼개질까 싶은 순간 허공했던 보트의 짧은 격동의 몸부림, 그 찰나 다시 물의 깊은 골짜기 아래로 깊숙이 잠기는 보트, 이번엔 저편 산 꼭대기로 올라가려는 격렬한 채찍질, 그 순간 저편 산 꼭대기 너머로 거꾸로 썰매처럼 곤두박질 치는 보트, 이 모든 광경과 더불어 보트장과 작살잡이의 부르짖음, 노잡이의 신음소리가 울부짖는 병아리를 쫓아가는 암탉처럼 그 날개를 벌리고 보트를 쫓아가는 피코드호의 기이한 모양새와 뒤섞인 모습은 모두 전율을 일으키는 광경이었다. 아내의 품 안에서 나와 처음으로 치열한 전투에 뛰어든 신병도, 처음으로 저 세상에서 미지의 유령을 만난 죽은 사람의 영혼도, 처음으로 향유고리를 쫓아 그 이상하게 끓어오르는 파도 끝내에 들어갈 때만큼의 강력하고 괴이한 감정은 체험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쫓기는 고래들이 일으키는 흰 파도는 암갈색의 구름이 바다 위에 더 짙은 어둠을 뿌리면서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걷잡을 수 없이 솟아오르는 수증기는 더는 섞이지 않고 좌우로 기울고 있었다. 고래들은 서로 흩어져서 달리는 것 같았다. 보트는 더욱 사이를 벌려서 저었고 스타벅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필사적으로 달리는 고래 3마리를 쫓았다. 우리도 이제 돛을 달았으므로 점점 거세어지는 바람을 받으며 굉장한 속도로 돌진했다. 바람 불어가는 쪽의 노는 이 이상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이면 노바지가 부서져 버리겠다고 생각될 정도였다. 얼마 후 우리는 넓게 퍼진 자욱한 안개의 장막으로 돌진하였고 본선도 보트도 풍간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자, 기운을 내라. 스타벅은 돛줄을 고물 쪽으로 잡아당기면서 중얼거렸다. 강풍이 불어닥치기 전에 놈을 해치울 시간은 있다. 봐라. 흰 물보라다. 돌격이다. 한 대 먹이라. 곧이어서 양쪽에서 들려온 외침 소리에 의해 다른 보트도 속력을 내고 있음을 알았다. 그 소리가 들릴까 말까 할 때에 스타벅은 번개불처럼 속삭였다. 서라! 그러자 작사를 움켜쥔 퀵해거가 벌떡 일어났다. 이때 노잡이들은 아직 생사의 위기에 서지는 않았지만 고물의 항해사의 긴박한 표정을 깨닫고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직감했다. 50마리나 되는 큰 코끼리가 누웠던 자리에서 일어나 뒹구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그들의 귀에서 또다시 울렸다. 그 사이에도 보트는 안개 속을 헤쳐나갔는데 파도는 또 끼오는 뱀떼가 또아리를 털듯 슛슛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저게 혹이다. 저걸 한 대 먹이라. 스타벅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보트에서 휙 하는 소리가 나자 퀵해거의 손에서 작살이 날아가고 있었다. 그러자 만물이 미쳐서 날뛰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밀려서 앞으로 꼬꾸라지면서 암초에 부딪힌 듯한 충격을 받았고 돛은 들썩 떨어져 찢어졌으며 한 줄기의 열기를 띤 물기가 옆으로 후려갈기자 배 밑바닥에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무언가가 굴러 떨어지고 마구 흔들거렸다. 모든 선원은 그의 안개가 자욱이 낀 휘몰아치는 바람의 소용돌이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반쯤은 질식 상태가 되었다. 진풍, 고래, 작살들은 하나가 되어 날뛰었다. 그러나 고래는 다만 슬쩍 스친 가벼운 상처만 입은 채 달아나 버렸다. 보트는 온통 흠뻑 물에 젖어 버렸지만 그래도 파괴된 부분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주위를 헤엄쳐 떠내려간 노를 주워 올려 배전에 집어넣고 다시 자리로 굴러들었다. 가름대도 널판도 물에 잠긴 배 안에 우리는 무릎까지 잠겨서 앉아 있었는데 발밑을 내려다보니 이 떠있는 배는 바다 밑에서 자라난 산호대처럼 보였다. 바람은 무섭게 불고 있었고 파도는 방패를 휘두르며 서로 부딪혔다. 눈에 보이는 진풍은 울부짖으며 갈래를 이루고 대초원에 흰 연기를 올리는 들불처럼 우리 주위에서 탁탁 타는 소리를 냈다. 우리는 그 불꽃에 휘감기면서도 타지도 않고 죽음의 문턱에 불사시대로 앉아 있었다. 다른 배를 불러보아야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 폭풍 속에서 서로를 부른다는 것은 활활 타는 난로의 연통 속에 고개를 틀어박고 빨갛게 타고 있는 석탄에다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다. 그러는 동안에도 비말, 비운, 안개 이런 것들이 밤의 그림자와 함께 어둠에 먹히고 본선의 그림자조차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파도는 점점 높이 솟구쳐서 물을 길어낸다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었다. 노는 배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데는 전혀 쓸모가 없었으며 구명판자의 대용이 될 정도였다. 그래서 스타벅은 성냥을 넣은 방수상자의 끈을 자르고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한 끝에 간신히 랜턴에 불을 붙이고 그 주위에 떠다니는 막대기 끝에 붙들어 매어 퀵해거에 건네주고 그를 이 절망한 무리의 기수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퀵해거는 한가하기 어려운 이 대자연의 위협 가운데서 불을 부둥켜 쥐고 앉아 있었다. 아, 이렇듯 절망 속에서 공허한 희망을 안고 신앙심 없는 인간의 상징으로서 앉아 있었던 것이다. 몸속까지 흠뻑 젖어서 추위에 떨어야 했고 본선도 동료들의 보트를 찾아낼 희망 같은 것도 전혀 없었으므로 눈을 부릅뜨고 새벽만을 기다렸다. 안개는 아직 해면에 자욱하였고 불이 꺼진 랜턴은 배 밑바닥에 깨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퀵해거가 벌떡 일어나서 귀에 손을 댔다. 이때 일동도 바로 지금까지 폭풍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던 밧줄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차츰 다가왔다.
짙은 안개를 헤치고 거대하고 희미한 형체가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냈다. 두려움에 떨던 우리는 본선의 모습이 희미하게 나타나자마자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이미 그 배의 길이도 못될 만한 거리에 바싹 다가와 있었다. 파도에 떠밀리면서 내버린 보트 쪽을 바라보니 그 보트는 한순간 본선의 대머리 밑에서 폭포 밑의 나무 조각처럼 이리저리 떠밀려 흔들리다가 거대한 선체가 그것을 뒤집어버리자 한동안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더니 곧 고물 쪽에서 둥둥 떠올랐다. 우리는 다시 보트를 향해 헤엄쳤고 파도에 부딪히곤 했지만 간신히 잡아타고는 무사히 본선으로 되돌아왔다. 다른 보트들은 진풍이 닥치기 전에 고래를 포기하고 때마쳐 본선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본선은 우리를 단념하고 다만 혹시 노나 작살 막대기 따위의 유품이라도 발견되지 않을까 하고 이 근처를 순행하고 있던 중이었다. 제49장 하이에나. 우리가 인생이라고 일컫는 이 잡다한 일에는 기묘한 때와 기묘한 사건들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진위는 막연하게만 알고 있는데 그 농담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는 않으며 별로 이의를 달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는 온갖 사건, 주의와 신조와 이론,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 모든 고난 따위가 아무리 어려워도 받아들이고 만다. 마치 위장이 튼튼한 타조가 총탄이나 부싯돌을 꿀꺽 삼키는 것과 같이 사소한 고생이라든가 근심거리, 또한 앞날이 갑자기 암담해진다든가 생명의 위험이 닥친다든가 하는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죽음 그 자체도 그에게는 자기가 방심하는 틈을 타서 생면부지의 장난꾸러기에게 슬쩍 한 대 얻어맞은 것 정도로 밖에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묘한 변덕이란 가장 고난이 심한 때 그리고 진지하기 이를 데 없는 때에 찾아오므로 바로 조금 전에 더없이 중대하다고 생각되었던 것이 대수롭지 않은 농담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 이 낙천적이고 자포자기적인 철학을 낳는 것으로 고래잡이의 위험에 견줄 만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나도 그런 철학을 갖고 이 피코도의 항해와 그 목표물인 흰 고래를 다루고자 한다. 퀴퀘거. 본선에 타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를 갑판에 끌어올렸을 때 나는 재킷을 입은 채 몸을 흔들어 물을 들고 퀴퀘거 여보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나? 하고 물었다. 물론 그도 나와 같이 흠뻑 젖었지만 별다른 감정도 나타내지 않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가르쳐 주었다. 스톱 항해사님. 이번에 나는 기름친 윗도리에 단추를 채우고 빗속에서 조용히 파이프를 빨아대고 있던 이 신사를 향해서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1등 항해사 스타벅 같은 침착하고 빈틈없는 고래잡이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안개를 머금은 진품 한복판에서 돛을 달고 달려가는 고래에 맞부딪혀 간다는 것이 고래잡이로서 빈틈 없다는 게 될까요? 나도 케이프원에서 말일세 진풍 속에 가라앉으려는 배에서 보트를 내려 고래를 쫓아간 일이 있었지. 블레스컷이 나는 내 옆에 서 있던 왕대공을 향했다. 당신은 이 방면에 경험이 많고 나는 풋내기니까 진지하게 묻습니다. 이 어업에선 죽음의 신이 입을 벌리고 있는 곳을 향해 뒤로 돌아 앉은 채 등뼈가 부러질 만큼 세게 저어가는 것이 철칙으로 되어 있는 모양이죠. 좀 더 분명히 말하는 게 어때? 블레스크는 대답했다. 그렇지, 그게 규칙일세. 난 말이야, 보트 선원들이 말이야, 앞을 보고 앉은 채 거꾸로 저어서 고래에게 부딪혀가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하하하. 그러면 고래와 사람이 서로 곁눈질을 하게 되는 셈이지, 안 그런가? 결국 이것으로 나는 공정한 세 증인에게서 이 사건 전체에 대한 자세하고 치밀한 설명을 들은 셈이다. 그리하여 질풍, 전복, 계속된 파도 위의 야영 등도 이 직업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또 고래를 쫓으면서 위기의 극한점에 다다랐을 때 자기의 생명은 보트장의 소나기에 때로는 그 같은 순간에도 무모하게 흥분해서 배 판자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마구 발을 굴러대는 그런 사나이의 손안에 완전히 쥐어져 있다는 것. 또 우리의 보트가 그런 심한 꼴을 당한 것은 스타벅이 질풍의 한복판에 돌입해서라도 고래를 쫓아가려고 한 대에 기인한 것이고 더욱이 이 스타벅은 조심성 있기로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
또 나는 이 세상에서도 드물 만큼 용이 주도한 스타벅의 선언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머지않아 흰 고래라는 흉악스럽게 짝이 없는 놈을 쫓을 운명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 결국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나는 방에 들어가 유언장의 초안이라도 만들어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퀵해거, 나는 그를 불렀다. 자, 나의 고문 변호사, 유언 집행인, 유산 상속자가 되어주지 않겠나? 세상 사람들은 뱃사람이 유언 소동을 부린다는 것이 기묘하다고도 생각하겠지만 사실 세상에서 이 사람들만큼 유언을 즐기는 자들도 없다. 내가 이 같은 것을 행한 것은 이때 이미 물리 생활에서 4번째였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도 그 의식을 끝내자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져서 가슴 아리가 나은 듯한 느낌이었고 가슴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나간 것 같았다. 아무튼 이제부터 살아갈 나의 나날은 소생한 후의 나자로가 산 날들처럼 즐거울 것이다. 고래를 쫓아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송두리째 벌어들이는 시간들이 될 것이다. 나는 내 수명보다 오래 산 셈이다. 나의 죽음과 매장은 나의 가슴 속에 잠겨져 있었다. 나는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아늑한 묘소에 앉아있는 망령처럼 만족해서 조용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옷소매를 걷어올리면서 생각했다. 자, 이제는 조용히 죽음과 파멸의 구멍으로 뛰어들어갈 테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건 알 바가 아니다. 제50장 에이흐브의 보트와 그 선원 페들러.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아닌가 플래스커? 스톱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만일 내가 다리가 하나밖에 없는 병신이라면 의족 끝으로 배 바닥의 물구덩이라도 막을 일이 없는 한 보트에 탈 수도 없을 거야. 지독한 늙은인데. 그 일이라면 난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는걸? 플래스커가 말했다. 만일 늙은이의 한쪽 다리가 궁둥이에서 날아갔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 그러나 쓸모는 없지만 한쪽 무릎은 의엿이 있고 또 한쪽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건 모르겠는걸. 늙은이가 무릎을 꿇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 포경업계의 전문가들이 자주 논하는 바이지만 포경선장의 생명이 얼마나 전체 항해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가를 생각한다면 선장 자신이 몸소 위험한 추적에 참가하여 그 생명을 건다는 것은 과연 정당할까? 일찍이 티무르의 병사들도, 이 티무르의 병사는 몽고족의 그 영웅이죠. 티무르. 징기스탄을 말합니다. 일찍이 티무르의 병사들도 세상에 둘도 없는 대제의 생명을 백병전이 벌어진 전장으로 이끌어가야 하느냐고 눈물을 글썽이며 의논했던 것이다. 그러나 에이헵의 경우에 이 문제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인다.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위험에 처했을 때는 맥이 빠져버리는데 이 고래잡이의 일이야말로 항상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 모든 순간들이 생명을 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물며 절름발이 사나이가 보트를 타고 쫓아간다는 것은 현명하다고 할 수 있을까? 대체로 피코드호의 공동선주들은 거기 찬성했을 리가 없었다. 에이허브도 잘 알고 있었다. 고국의 친구들은 비교적 위험이 적은 추적의 경우에는 그가 현장에서 몸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보트에 올라탔다 해도 그다지 큰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에이허브 선장이 보트장 역할을 하게끔 그에게 보트 한 척을 전속시키고 그 보트의 선원으로 별도로 5사람이 딸리게 한다는 관대한 생각을 했을 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그는 자신의 보트 선원을 따로 두어달라고 부탁한 일도 없으며 한 번도 그와 같은 희망을 비치지도 않았다. 그렇지만 자기 혼자서 몰래 계획한 것이다. 아치가 발견한 사실을 다른 선원들에게 말하기 전에는 선원들도 그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물론 항구를 떠난 얼마 후 모든 선원이 고래 추적에 적합하도록 보트 준비를 끝낸 뒤에 에이허브가 예비보트를 만들기 위해서인지 가끔 부스럭거리면서 손수 노의 배꼽을 만들기도 하고 밧줄이 고래에게 끌려서 자꾸 풀려나갈 때 뱃머리에 흠에 꽂을 작은 나무말뚝을 열심히 깎거나 하는 게 눈에 띄었을 때 특히 보트 밑바닥을 싼 천을 자신의 의족 끝을 지탱할 때에 쓰려는 듯 한 장 더 달라고 했을 때 또 고래에게 작사를 던지거나 창을 던질 때 단단히 무릎을 대기 위해서 뱃머리에 걸쳐놓을 나무 판자를 만들면서 정확하게 하라며 꼼꼼히 살폈을 때
그 보트 안에서 외다리를 그 판자의 반원형의 구멍에 고정시킨 채 목수의 끌로 이곳을 조금 파내고 저곳을 조금 늘리고 했을 때 그런저런 일들이 당시 모든 사람의 흥미나 호기심을 끌었으면 확실하다. 그러나 그의 전원이 이 에이허브의 정성스러운 준비는 궁극적으로 모비딕을 추적하는 데 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이미 그가 저 무서운 괴물을 내가 해치우겠다고 은명한 뒤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추측을 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보트의 전속 선원들까지 이끌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짐작조차 못했다. 이제 이 도깨비 같은 자들에 대한 놀라움은 어느덧 없어지게 되었다. 포경선에서는 놀라움 같은 것은 곧 사라진다. 왜냐하면 떠도는 무법자들의 포경선에는 이 지상의 별별 구석구석에서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괴상한 인종들이 모여들기 때문이다. 또 바다에서 판자 또는 난파선의 조각, 노, 포경보트, 통나무 배, 포리오 중인 일본 정크 등을 타고 떠돌아다니는 이상한 난파자들을 건져 올린다. 악마가 배전에 기어 올라와서 선실에 들어와 선장과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해도 선실의 선원들은 왁자지껄 떠들어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 도깨비 같은 선원들은 약간의 간격을 두면서도 곧 다른 선원들 사이에 섞이게 되긴 했지만 머리를 터번식으로 둘둘 감은 패들러만은 끝까지 괴이한 수수께끼에 쌓여 있었다. 그가 이 훌륭한 사회에 어디서 뛰어들어 왔는지, 어떤 이상한 인연으로 에이허브의 기구한 운명과 결부되어 버렸는지, 아니 막연하기는 하나 에이허브에게 어떤 힘을 떨쳐 권위의 존재가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이 패들러에게 무관심할 수는 없었다. 온대 기후에 사는 문명인들은 꿈에서, 아니 매우 희미한 꿈에서 밖에는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인간이 태고적 그대로의 아시아 사회, 특히 대륙의 동쪽인 극동의 어느 섬에서는 때로 출몰한다. 그 유구 불변의 섬들에는 요즘도 지구 초창기의 원시적인 기이함이 많이 보존되어 있고 인류 선조의 기억도 아직 분명하게 남아있으며 사람들은 모두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서로를 하나의 정령으로 바라보고 태양이나 달을 향해 자기들이 무엇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고 묻는다. 창세기에 의하면 천사들은 인간의 딸과 어울렸고 유대 율법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악마들도 지상의 욕망에 탐닉했다고 한다.